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객관식 우선 이제 다루는 범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객관식 1이 있고 나중에 2가 있어요. 2. 그래서 1에서는 이렇게 주요 세목 3가지만 교재에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순서대로 갔습니다. 부가세를 먼저 할 거고, 그 다음 소득세 할 거고, 그 다음 법인세,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에서는 이렇게 있어요. 국기법. 이건 이제 회계사 세무사 다 공통인 거고, 국기법. 그 다음에 상증세법도 여기에 있는데, 상증세는 1차에서는 회계사 시험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사 시험은 여기 세무사 시험만 나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국세 징수법이라고 했어요. 국징법. 조세범 처벌법, 조처법. 조세범 처벌법이 있고 조세범 처벌 절차법이 있는데, 절차법을 많이 보거든요. 사실은 일할 때는 절차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 없다는 욕이고, 그럼 몇 년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감형은 되느냐, 자수하면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국조법이라고 해서 국조법 이렇게 있습니다. 요건 이제 세무사 시험만 보고, 앞으로 시험 개편되면 원래 회계사 시험은 요것도 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당분간은 아니고 한참 있다가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3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 개정세법이 있어요. 개정. 지금 국회에서 한참 논의되고 있거든요. 근데 대개는 세율 같은 게 이제 큰 쟁점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통과돼. 그리고 정권 좀 표현이 그런가? 정권이 바뀔 때 제일 많이 개정되는데 작년에 그랬어. 작년. 올해는 개정이 많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조금 있는데 개정세법, 그래서 안이라는 게 언제 나오냐면 8월이 나와. 8월. 그리고 12월에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해요. 국회 통과. 보통 통과해. 쇼부를 쳐야 돼. 왜냐하면 옛날에는 2월 3월 돼도 통과 안 됐었는데 지금 통과되는 이유가 예산안 부수법률이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 상식으로 국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 같이 통과시켜 지금. 그래서 통과가 안 될 수가 없어. 그래서 12월 말쯤에 보통 통과돼. 요즘 중하순에 통과돼. 그럼 법만 통과되는 거야. 법. 법은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그 다음 시행령이지. 시행령. 이거는 정부가 하는 거야. 정부. 그래서 어렵지 않아. 이거는 거의 마음먹은 대로 가는 거고, 안 하고 비슷하게. 근데 한 95% 예년 보면 95% 정도 뭐 이런 것들 개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5%는 안 하고 좀 다르거나 새로운 게 나올 때도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부가세법에서 고속버스 있잖아요. 고속버스. 옛날에 뭐 우등이니 아니니만 있던 이제 했는데, 야, 고속버스 내가 지난번에 삼천포 가보니까 엄청 편하긴 해도 그 불편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버스 타고 다니는 거. 그래서 다 면세주자 이렇게 많이 올라왔거든. 거의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런 것들 바뀌는 거 있고 몇 가지 없어. 그 다음에 세금 계산과 관련해서는 아마 들으셨겠지만 그로스업이 10%로 바뀔 거. 근데 또 민주당에서 또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 이게 사실은 이게 부자를 감세해 주는 거예요? 부자 증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라는 거 옛날 11%보다 이걸 줄이니까 증세하는 거죠. 증세. 감세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증세하는 건데 그냥 이거 진짜 국회에 있었던 일이었어. 그러는 거야. 근데 뭐 민주당 뭐 이 국힘 뭐 이런 게 아니라 작년에 법인세 19% 이렇게 줄이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이제 후속 조치로 하는 거잖아요. 후속 조치. 그러니까 이게 후속 조치로 기재부 세제실장이 나와서 후속 조치입니다 얘기하니까 갑자기 거기서 삘 받으신 거야. 이 새끼들 이거 부자 감세하더니만 계속 부자 감세하려고 이런 거 한다고. 증세잖아, 증세. 그래가지고 막 한참 설명을 하는데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졸속 행정의 끝판왕이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졸속 검토의 끝판왕 같은데, 어쨌든 막 이유 없는 반대를 하는 것 같아. 이거 그래서 나는 뭐 딴 건 모르겠고 나 숫자 다 바꿔놨는데 10%로 바꿔놨는데 그럴까봐 좀 그런데 어쨌든 10%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업 방식은 이렇게 돼요. 방식은 이론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론 첫 번째.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합니다. 풀이를. 문제 풀이는 거의 한 7, 8%? 거의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풀어요. 맨 뒤에 있는 거 한두 개 몇 문제. 거의 20년에 한 번 나오는 거 이런 거 빼고는 다 풀어요. 거의 지문도 거의 다 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론을 최대한 우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대신에 이제 제가 요즘에 기본반 하면은 필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필기를. 근데 여기는 좀 필기를 좀 덜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있는 거 밑줄 긋고 여기 주의해라 뭐 이런 것들 설명을 하고 그렇게 설명할 테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또 하다가 법인세, 부가세랑 소득세랑 다른 점, 소득세랑 법인세랑 다른 점 이런 것들 좀 많이 설명할 거거든요. 잘 적으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우선 부가세 순서, 부가세, 소득세,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법인세 할 거고, 오늘 첫날에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나가는지 잘 모르니까, 사실 나도 잘 몰라요. 정확히는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제 설명 드릴 때 다음 시간에 어느 정도 나갈 것까지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문제를 이론을 보는 것도 좋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 좋긴 한데 다 못 풀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처음이야 지금 마음이야 뭐 다 풀었지 이미. 그렇지만 마음대로 또 되지가 않아요. 여러 과목을 또 듣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홀수번만 푼다던가 짝수번만 푼다던가 해서 미리 이제 리마인드 하고 오는 게 좋긴 해요. 객관식 그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서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가보겠습니다. 자, 부가세 총설부터 나와 있죠.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세 요건과 관련된 네 가지. 납세 의무자. 그래서 첫 번째, 이는 상관이 없어요. 부가세법은 이제 공급하는 자의 인격은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포함. 법인세하고 다른 점이죠. 법인세는 국가 등이 납세 의무자가 아니지만 부가세는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뭐 조합도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밖에 단체라는 게 조합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조합. 그래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돼 있죠.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있고 사업자 여부에 관계가 없습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에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용역을 수입하는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의 수입도 과세가 되느냐? 요거는 우리 대리 납부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용역 수입과 관련해서는 대리 납부 의무가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과세 사업을 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과세 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자가 대리 납부 의무가 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과세 대상 나와 있죠. 부가세 과세 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문제를 내요. 이제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 1차든 2차든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두 가지를 검토해야 돼. 해당 재화에 해당하느냐 용역에 해당하느냐. 두 번째는 공급에 해당하느냐. 그걸 보시면 되고, 재화의 수입 있죠. 그래서 재화의 수입도 과세 대상 중에 하나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용역 등 수입에 대해서는 대리 납부 의무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용역 등을 수입하는 사람이 과세 사업에 제공하지 않을 때만 우리 과세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 대리 납부 의무. 과세 표준은 그 말이 있죠. 해당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세 과세 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수입의 경우에는 건 바이 건으로 과세 표준이 산정되고, 공급의 경우는 해당 사업자의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 전체 공급가액에 합계액이 됩니다. 거기 화살표 친 내용이 뭐냐면, 자, A, B, C가 있어요. A가 B한테 100에 넘기고 B가 C에게 300에 넘겼어요. 그러면 B의 공급가액은 300에서 100을 차감한 게 아니라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 적용되니까 300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여기에 10%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거기 화살표에 있죠.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아닌, 즉 거래가액 공제법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니까 공급가액 전체를 두고 하는 거예요. 아닌 끊어보시고, 전체 거래 단계에서, 즉 200이 아니라, 요 케이스에서 200이 아니라 300이라는 뜻이죠. 전체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합으로 한다.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의 특징입니다.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는 출발이 관세의 과세 가격이에요. 그래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내지 않으면
아예 부가세는 없는 겁니다. 관세하고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거야. 여러분들 신고도 세관에 하는 거지 부가세 신고를 어디다 안 해요? 세무서에다 안 합니다. 직구 해봤어요, 직구? 나 얼마 전에 직구 한번 해봤거든. DHL이 다 알아서 해주더구만. 걔네들이. 나는 뻥카로 이제 언더밸류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아니 세금 좀 많이 나와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좀 거짓말을 해야지. 문서 조작까지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포토샵까지 싹 알아봤는데 그게 그럴 필요가 없더만 DHL에서 알아서 조작을 해주더라고. 어쨌든 간에 DHL 애들이 세관에다 다신 거야. 이게 납부 영수증까지 쭉 한번 보니까 세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세, 과세 가격에 각종 세금을 다 붙이죠. 그때 이제 개별 소비세, 시계 하나 샀는데 개별 소비세가 붙더라고. 그 개별 소비세 붙은 거에 마지막에 뭐까지 붙여요? 부가세까지 붙인 거지. 그래서 파이널, 그러니까 마지막이 뭐냐면 부가세니까 앞에 세금들 다 붙여서 과세 표준을 삼습니다. 세율은 10% 또는 0%가 되는 거고, 자, 용어의 정의 있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세 과세 표준으로 하고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화가 뭔지가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재화라는 건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핵심은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물건 또는 권리다. 그래서 물건이 뭐냐라고 되어 있죠.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과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거 외우셔야 돼. 그리고 회계사 시험 보는 분도 시험 개편이 돼서 약술이 나올 거거든. 약술이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거. 권리라고 되어 있죠. 물건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화살표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유가증권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음수표 이런 건 부가세 과세 대상인 재화로 볼 수가 없지만 창고증권이나 선화증권 이거는 물건 그 자체를 표시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창고증권을 이전시키는 건 창고에 있는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니까 소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증권, 선화증권은 임치물의 반환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임치물의 반환이라는 말이 왜 있냐면 창고증권 중에서 소비 대상이 아닌 창고증권도 있어. 투자 목적인가 뭐 런던 금속거래소에다 금 파킹해 놓고서는 그거 서로 매매만 하는 거야. 가치 변동에 따라. 그래서 임치물의 반환을 수반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소유권 이전이 있느냐라는 걸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비교 개념 나와 있죠. 그래서 화폐, 어음, 수표 다 지급 결제 수단에 불과합니다. 지급 결제 수단에서 부가세를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가상 자산도 기본적으로 우리 세법의 개념은 지급 결제 수단으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주식, 회사채도 재화가 아닌 거죠. 경영권의 이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는 좀 다르죠. 현물 출자는 볼게요. 이게 회사가 있어요. 아니면 조합이 있습니다. 이거 다 현물 출자야. 회사든 조합이든 현물 출자야. 갑이라는 애가 여기다 넘겨요. 그러면 그 반대로 뭐를 받아요? 지분을 받는 거지. 그 지분의 형태가 주식으로 있는 게 회사고 주식 아닌 경우도 조합도 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갑이 전제 조건은 원래 사업자였던 거지. 갑이 사업자가 아닌 자가 현물 출자하면 부가세 과세 대상 아니에요. 얘가 원래 사업자였는데 사업자가 쓰던 물건을 우연히 일시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지. 얘가 공급하는 물건, 재화, 그거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물 출자, 재화의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돼요. 근데 주식 거래하는 거 있죠? 주식 거래하는 건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주식 거래 자체.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판다고 해서 그게 과세 대상은 아니잖아. 그러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건물의 2분의 1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 건물에 엄마랑 딸이랑 2분의 1씩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딸이 가진 지분 2분의 1을 누군가에게 넘긴다. 그것도 주식 양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이해하시겠죠? 나중에 비교되는 개념 한번 배울 거고 출자 지분의 반환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회사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자. 그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럼 현금으로 주면 현금 돌려주는 행위 자체가 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은 재화가 아닙니다. 근데 감자를 하면서 현물로 줄 수 있어. 그럼 돌려주는 회사는 원래 사업자였겠지. 그 사업자가 기계장치로 준다. 혹은 건물로 준다. 그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상품 결제 수단에 불과한 상품권 그 자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죠. 공급 시기에서 좀 더 나오는데 상품권과 현물을 교환할 거 아니에요. 그 현물을 교환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하지 상품권을 판매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하진 않습니다. 자, 오른쪽 용역 있죠. 용역이란 핵심은 재화 이외의 가치입니다. 재화 이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로서 다음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게 재화인지 어떤 게 용역인지 구분이 되게 어렵단 말이야. 특히 음식점업을 한다. 그러면 일반인들의 눈에는 이게 재화인지 용역인지 애매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재화의 성격도 있고 서비스의 성격도 있으니까 그래서 재화와 용역의 구분은 본질적으로 사업으로 구분하는 거야. 사업.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재화와 용역을 구분하고 있고 그 밑에 표현 저 박스 밑에 가면 사업의 구분이 있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렇게 돼 있죠. 부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사업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리에 따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한국표준산업분리의 사업의 구분이 이게 있고 그 구분에 따라서 부가세법을 쫓아가 보면 아 이게 무슨 사업이다, 재화다, 용역이다 이게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그럼 대표적인 용역에 해당하는 사업 건설업이 있습니다. 건설업은 원칙은 용역을 공급해요. 자기가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던 나발이거나 무조건 원칙은 건설업은 용역이지만 예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 지어서 파는 거 이런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부가세에서.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건설업과 부동산 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게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속에서 많이 나 있는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가로 안에 있는 건 세무사 시험 보신 분들 2차 때만 공부하시면 되고 그 안에 핵심은 자연건설이야. 자연건설. 내가 지어서 판매하는 거 또 다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어서 판매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양 판매를 이걸 도급으로 보여서 용역으로 볼 거냐 아니면 재화로 볼 거냐 이게 핵심 이슈인데 재화로 본다는 거 재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재화보다는 사업에 초점이 있어요. 이 정도면 계속 반복적이 아니냐. 사업에 초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업 있죠. 다음의 사업은 제외한 이게 밑에 동그라미 1, 2번이 비과세 사업이라는 거야. 비과세 사업. 그래서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 비과세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면세 사업과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그 취급은 매우 비슷한 거고 첫 번째가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인 거죠. 요거는 부가세 과세하면 이게 전가돼서 가격 상승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예 비과세로 하고 있는 거고 소득세법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공익사업을 위한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고 있고 부가세법은 아예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정합성이라는 게 맞는 거지. 부가세 따로 소득세 따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기타의 대표적인 그 숙박 음식점업이 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자 밑에 사업의 구분에 동그라미 1번에 다시 거기 밑줄 한 번만 거볼게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거기 밑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이 제일 중요한 거야. 재화인지 용역인지 구분할 때 핵심은 사업의 구분은 표준산업분리에 따른다. 물론 부가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혹은 소득세법 가면 소득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별도의 규정에 따를 겁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은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가산법이라는 이론적 토대가 있지만 이거 쓰지는 않죠. 공제법도 전 단계 거래 공제 방식은 이제 매입을 보는 거죠. 하지만 세액을 기준으로 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했어요. 전 단계 세액 공제 방식이 있죠.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전 단계 세액 공제 방식에 아주 장점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거는
단계별로 다 과세하는데 무리가 없는 거고 다단계 과세하기에 다단계 과세하면서 상호 감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다 보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중복과세, 누적효과, 이중과세 방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계장치 같은 거 투자했을 때 소득세는 경비 뺄 때 감가상각비만 빼주잖아. 근데 부가세는 어때요? 한 방에 다 빼준다고. 그게 거기에 자본재 매입에 대한 세액이 전액 공제에 되어 투자를 유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장점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요거는 회계세 세무사 둘 다 2차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양가로 3번은 이제 한번 각자 보시면 되고 납세 의무자 갑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이 두 개잖아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있고 재화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이렇게 돼 있죠.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개인, 법인격 없는 사단, 블라블라블라 모든 단체를 다 대상으로 합니다. 납세의무자. 그럼 사업자가 뭐냐? 오른쪽에 정의가 있죠.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합니다. 거기 법조문에는 없지만 우리 가로친 표현이 뭐냐면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만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은 대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결국 사업 형태를 갖춰야 돼.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건.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부가세법 조문에 보면 사업자는 거래징수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납세 의무를 규정한 거지 상대방에게 거래징수할 법적 근거를 주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물건 팔았는데 부가세를 모르고 못 받았어요. 어쩌라고. 그건 상관없어. 그건 둘이 알아서 할 일이야. 그리고 국가에다 얘기해. 난 못 받았으니까 못 내겠다. 쟤한테 받아라. 그렇지 않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정해져 있지. 납세 문제는 그냥 재화를 공급한 자야. 얘한테 부가세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거래징수 못했으니까 전 못 냅니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사업자는 저는 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니까 못 내겠습니다. 그럼 다 하나죠. 사업자 등록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 사업자 등록 여부, 실제 거래 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를 집니다. 자, 부가세법상 여러분들 농민이 있잖아요. 농민은 기본적으로 면세 대상 재화만 공급하는 자이기 때문에 과세할 수가 없는 거야. 사업자가 아니야. 쌀 팔아요. 뭐 보리 팔아요.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야. 근데 농민이 농사만 짓다 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뭘 할 수 있어? 보통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민박이라고 하는 거지. 펜션 이런 거 많이 해요. 주변에 내 아는 사람도 시골에 귀향을 했어. 그래서 농사 지으려고 시작했지만 결국 펜션에.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러면 민박을 하는 애들을 소득세법은 농가 부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부가세법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거기 보면 농가 부업은 자 밑줄 그어볼까요? 독립된 사업이라는 말이야. 이게 처음 공부할 땐 독립된 이 말이 뭔지 잘 몰라. 근데 독립된이라는 건 농업과 독립됐다는 거야. 사업도 다 독립돼서 각각 움직이는 거죠. 그럼 민박 정도 하면 손님 모셔야 되죠. 손님. 그렇잖아요. 전화도 받고 블로그도 만들고 여기 오시면 괜찮다는 거 알려줘야 되고 그렇잖아. 부가세 그게 독립된 사업이라는 거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가 그 경우에 보통 과세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나뉘어 있죠.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이런 건 다 과세 사업이 되는 거야. 아무리 농민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농민은 농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과세가 안 돼.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야. 과세가 안 돼. 이해하시겠죠? 밑에 보면 축산, 어로, 양어 이런 건 아무리 동업과 독립된 사업이라도 그 자체가 면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밑에 표는 한번 보시면 될 거고 자 신탁 가볼게요. 신탁이라는 거는 이제 각 세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지금 이제 부가세법상 신탁을 보면 자 맡기는 사람 있죠? 이걸 우리가 위탁자라고 하죠.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 있죠? 이걸 수탁자라고 합니다. 지금 납세 의무를 다루고 있는 거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수탁자의 명의로 부동산 같은 거, 건물 같은 거를 제3자에게 매매한다면 이 매매에 대한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이걸 다루고 있고 자 원칙은 자 법률적 관계를 존중해서 원칙은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부가세법은
원칙이 수탁자다. 이게 소득세나 법인세법은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는 수익을 가져가는 수익자에 있지만 부가세법은 거래징수 의무, 법률적 측면을 중요하고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 원칙은. 다만 예외로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이 핵심이 이쪽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라는 건 좀 어려운 말로 경제적 실질 이런 표현을 해. 얘는 법적 실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법적 실질. 법률적으로 거래 행위를 하는 게 부가세의 핵심이야. 그래서 네가 가져와라 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뒤에 숨어서 다 할 수 있어. 이러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교재 보시면 원칙은 거기 보시면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거야. 근데 수탁자가 이런 거예요. 무궁화 신탁 이런 애 들어봤어? 대한토지 신탁 이런 애들이 몇백 개는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 납세의무를 몇백 개 애들 한꺼번에 붙여두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 그 애들 중에 사고 친 애들이 있겠지. 그러면 체납이 있겠지. 그럼 다른 신탁자들, 위탁자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얘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신탁 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 의무자로서. 그러니까 저쪽에 누가 하나 사고 쳐서 체납되더라도 이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이렇게 구분을 시켜준 거야. 구분을.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예외 나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위탁자를 신탁재산의 처분이나 임대의 납세의무자로 한다. 그러니까 위탁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도 많거든. 그럼 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원칙적으로는 계약의 명의자인 수탁자이지만 예외적으로 누가 될 수도 있다? 위탁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이건 뭐냐면 뒤에서 나오는데 자,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어요. 자, 지금 문제가 되는 납세 의무는 수탁자 명의로 제3자에게 넘기는 게 납세 의무에 문제가 있는 거고, 위탁자가 그냥 수탁자에게 신탁 등기에 따라서 여기다 넘겨놓는 것,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수탁자가 다시 위탁자에 넘기는 거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수탁자를 경질하고 새로운 수탁자로 했어. 야, 이 무궁화 신탁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대한토지 신탁으로 간다. 이래도 상관없어. 이것도 다 움직이는 거야. 근데 얘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넘겨. 이거는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명의가 아예 안 움직여. 등기부등본 보면 얘가 계속 가지고 있어. 하지만 경제적 실질은 완전히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안 하면 신탁을 딱 박아놓고 거의 완전히 그냥 파킹해놓고 위탁자의 계약 지위만 계속 이전하면 부가세를 낼 리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한편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를 파킹 그대로 해놓고 위탁자의 지위만 이전해도 기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과세 대상인 동시에 기존의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 회색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외가 적용되는 다음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즉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를 말하고, 첫 번째는 부동산 매매 임대 계약을 하는데 보통 위탁자 명의로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기만 얘 앞에 있고 부동산 건물주는 나야 이러면서 계약은 나랑 한단 말이야. 그게 위탁자 명의.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로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게 전제야.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로서 기업부터 리을에 있는 경우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들을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고 이 정도 생각하면 돼. 수탁자가 사업비 조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대출을 받는단 말이야. PF 대출 뭐 이런 걸 받는데 누가 받는 거야? 위탁자가 차주가 돼서 자기 돈으로 내는 거야. 그러면 수탁자는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지 실질적으로는 위탁자가 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외울 필요는 없고 그 정도 기억하고 디귿이 나오면 가능성이 좀 커.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와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그러면 수탁자는 중간에 도관을 세워놓고 위탁자가 자기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거래가 되는 거지.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파킹을 해놓은 거야, 수탁자. 그리고 위탁자가 있고 내가 내 아들하고 거래하고 싶은 거라고. 그쵸? 그러면 직접 거래하면 특수관계 거래되니까 또 나중에 문제 삼고 이러니까 파킹을 해놓는단 말이야. 이런 경우도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위탁자와 얘를 뭐로 보는 거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게끔 길을 털어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충적 납세의무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데, 그쵸? 얘가 납세의무자인데
나중에 부가세를 징수하려고 간 거야. 징수. 항상 징수가 문제가 되는 거야. 징수. 어? 세금 아무리 부과해봐야 징수 안 되면 의미가 없죠. 그 신문 같은 데 보면 나와. 세정일보나 뭐 이런 데 보면 국세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징세 실적 이런 거 나온다고. 징세 실적. 삼성세무서 이런 데 여기 앞에 삼성세무서 1년에 얼마 들어오냐면 12조에서 13조 들어오거든. 돈이 한 세무서에서 더 많이 들어오지. 여기 강남권은 다 그래. 근데 체납세액 3조야. 여러분 체납세액이 3조야. 3조. 진짜 멋있는 애들이지. 강남 최고야. 진짜 보면 실적 뭐 다른 데 어디도 못 따라가 여기를. 뭐 서초세무서 이런 데도 10조 반포 막 이렇게 돼. 한 세무서가 보통 2, 3조야. 2, 3조. 징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여기 12, 13조 삼성세무서 무궁화신탁 관할 막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체납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러면 징수를 하고 싶어. 근데 얘가 내는 건데 얘 통장에 돈이 없단 말이야. 신탁했으니까 얘 통장에 하나도 없어. 그럼 누구 보고 내라고 해야 되냐? 이거는 가져간 놈이 있다고. 그래서 이건 제2차 납세. 이 통장에 돈이 없어 쪽 빨아가는 애가 있다고. 얘는 형식만 껍데기만 두고. 그래서 거의 첫 번째가 제2차 납세 의무라고 해서 수탁자가 체납했을 때 우리가 세법에서 어느 세법이든 제2차 납세 의무라는 건 원래 법인이나 수탁자 이런 애를 껍데기로 만들고 수익만 쏙 빼가는 애들을 단죄하기 위한 거야. 일종의. 그래서 보시면 수탁자가 체납한 경우는 수익자가 돈을 가져갔겠지. 그래서 수익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자 볼게요. 위탁자가 체납한 경우도 있지. 위탁자. 그럼 여기는 일단은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 그 제2차 납세 의무는 수익자에게 있는 거야. 그런데 위탁자 이거는 뭐냐면 얘가 납세 의무자야. 예외적으로. 지금 경제적 실질이 얘라는 거지. 근데 얘가 돈이 없대. 근데 돈은 있어. 어디에? 얘 통장에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배째를 하는 거지. 난 돈 없어. 난 납세의무자라도 돈이 없어. 내가 신탁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내가 돈을 넣으면 파산돼도 누구도 못 건드리게 돼 있어 원래. 그래서 신탁이 무서운 거야. 신탁에다 돈을 넣어놓으면 내가 그냥 배째 그러면 애들이 4배를 째야 돼 원래. 수탁자의 배를 못 재게 돼 있다. 그게 신탁의 가장 위험이야. 근데 국가는 째로 갈 수 있다 이거야. 특별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가 체납하는 경우엔 통장에 돈이 여기에 있으니까 수탁자 보고 내라는 거야. 수탁자. 근데 수탁자가 다 책임질 필요는 없지. 얘 통장에 돈 꽂아 놓은 것만 책임지면 돼. 신탁 재산을 한도로.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위탁자가 체납하면 수탁자는 자기 통장에 있는 그 신탁 재산으로서만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겨보면 과세기간 나와있죠. 자,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사업자의 경우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뉠 거예요. 일반과세자는 1기, 2기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1기가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오른쪽에 간이과세자도 계속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두고 우리 보통 1기에 해당하는 건 부가고지하고 끝내는 거야. 예정 부가고지. 물론 신고할 수도 있지만.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신규 사업자가 될 거예요. 신규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똑같아. 간이과세자 다 똑같아. 사업 개시일부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업 개시일부터 시작하되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스타트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날 발급을 해주는데 꼭 이상한 분들이 이상한 거 아니고 꼭 저기 좀 검토를 좀 빡세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2, 3일 있다 주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이 아니라 거기 신청일부터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청을 해놨어. 근데 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없잖아.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내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매입세 공제 특례 규정에 대표자 주민번호 적어도 인정해주는 규정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 깔려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특례 있죠. 특례. 그래서 그 통례에다가 별표 치시고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럼 사업 개시일은 뭐냐라고 돼 있잖아요. 사업 개시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매출이 나온 날이야. 그래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날이고 거기 보면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제조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문제는 이제 폐업이지. 폐업. 폐업하면 더 이상 사업자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 받아도 안 되는 거지. 매출이 없으니까. 그래서 폐업이 언제 있느냐? 요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 폐업일인데 이 폐업일은 사실상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그래서 사실상 폐업일, 미개시일이라고 봅니다. 자, 밑에 있는 말을 보면 사업 시작 전 등록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폐업 의제일까지 과세기간으로 보고, 폐업 의제일이라는 건 얘는 시작도 안 했으니까 폐업이라는 게 있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 시작했으니까 관둬도 관두는 거죠. 미안해요. 폐업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시작을 안 해가 갑자기 나는 안 할게 뭐 이거 웃긴 거잖아. 얘가 적절치 않아서. 그러면 이렇게 사귀지도 않았는데 헤어져,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등록일부터 폐업 의제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세기간으로 보고 폐업 의제일까지 매입세 공제받은 금액은 다 추징해버려야 되지. 한 번도 사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동그라미 1, 2는 뒤에서 보게 되는데 결국 폐업하면 사업자 등록 말소까지 하게 되고 폐업 의제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병을 하게 되면 존속법인이 있고 소멸법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소멸법인이 없어져. 그 소멸법인을 피합병법인이라고 하고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의제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합병 등기일, 밑에 분할 등기일 한번 써볼게요. 분할의 경우도 분할 등기일이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써도 돼. 그냥 시험 문제야. 그럼 절대 안 나와. 근데 괜히 얘기했네. 자, 오른쪽에 가볼게요. 간이가세자. 자, 계속사업자 받고 간이가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면세는 일할이에요. 일할. 그렇지만 간이가세는 월할입니다. 면세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고 일할 단위로 3년이 적용되는데 간이가세는 월할 단위로 포기합니다. 그래서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가서 포기하면 돼요.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매출이 올라가고 매출이 떨어지면 간이가세자가 일반가세자로 변경되거나 일반가세자가 간이가세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과세 유형이 변경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이 넘으면 일반가세자, 아래면 간이가세자가 되잖아요. 유형 변경이 되면 그 다음 연도부터 바로 변경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신고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2기부터 유형 변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납세지 있죠? 관할이에요. 옆에다 관할 쓰시면 돼. 관할. 자, 어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관할. 자, 그래서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이죠. 법인세는 본점 관할이에요. 부가세는 사업장 관할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원칙이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과세 단위가 부가세는 사업장이에요. 물세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보면 각 사업장 소재지라고 돼 있죠. 총괄 납부 사업자도 원칙적으로 납부만 주 사업장에서 할 뿐이지 관할은 다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 받으면 총괄 납부 사업자는 다 받아야 되는 거야. 모든 전국구 관할, 롯데마트 이런데 여러분들 240개인가 관할이 있어. 다 받아, 다. 그렇죠? 거기 그렇게 되는 거고, 사업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에, 자, 밑줄 그어볼게요. 원래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이런 이슈가 원래 없어. 소득세나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도 번 돈을 원천징수하면 대부분 끝내. 근데 뭘 했을 때만 문제가 되냐면 사업소득이 있을 때만 장부 만들어서 신고해야 되고 사업소득이 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서 얘네들이 뭐라 부르냐면 P라고 하거든. 이거 상식이야, 상식. 세법 하는 사람 퍼머넌트 에스타블리시먼트라고 하거든. 이걸 국내 고정사업장이라고 그래요.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은 국내 사업장이라고 배우면 되고, 국내 사업장이 있는 거야. 국내 사업장. 그때만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서 물건만 사갔다. 부가세 납세 의무가 하등 상관없어. 얘들이 뭘 해야지? 국내 사업장이 있어야지만 납세 의무가 있고 관할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해하시겠죠? 자, 동그라미 2번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있죠. 그러니까 사업장이 아니라 신청을 처음부터 나는 사업자 단위로 하겠다. 그러면 아주 좋은 게 관할이 하나라는 거야. 스타벅스 관할 하나입니다. 저희 종로에 있잖아요. 저기 조선호텔 바로 옆에 있는 게 본사거든. 내 그 본사 가서 해보니까 거기 되게 좋아 진짜. 어쨌든 간에 고기 딱 하나야, 딱 하나.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그래서 본점 하나만 됩니다. 본점. 그래서 재밌는 게 주사업장으로 법인의 경우 지점을 지정할 수 있지만 사업자 단위는 안 되는 거예요. 관할이 하나밖에 없는데 관할 이전이 안 되겠지. 그래서 무조건 본점인 겁니다. 사업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업장이라는 게 본질이 주된 거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의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택시 운전을 한다. 그러면 사업장을 주소로 하기에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어디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동하는 경우에 거기 가보시면 사업장이 없는 경우 나와 있죠. 그러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할 수밖에 없다. 택시 운전 아저씨들,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밑에 화살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에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업장 설치하지 않고 신고도 안 해. 사업자 등록을 안 하다 걸렸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의 주소지가 아니라 경정 또는 경정할 당시의 주소지로 간다는 거예요. 이사했을 수 있잖아. 그럼 지금 세무조사 관할 주소지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거래 당시가 아니라 결정 또는 경정 당시라고 보시면 돼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는 경우에는 관할, 그러면 수입자 이런 생각을 했지. 관할은 내가 예를 들어서 대치동사니까 삼성 세무서 관할이냐? 절대 아니죠. 세관이야, 세관. 그리고 거기 보시는 것처럼 수입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권자 세관장, 수입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야. 수입 신고하는 세관 소재지. 자, 사업장이 결국은 과세 단위가 되고 사업장은 업종별로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비슷한 업종별로 다른 거고 사업장의 정의부터 보면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최종 완성물이 되는 거래 전부만 되는 게 아니라 매매하는 것도 사업장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특히 사업장을 추가하고 싶은 애들은 원칙적으로 추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곳을 다 사업장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거기 사업장을 추가하는 것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 대표적인 게 건설업이야. 건설업은 본점을 사업장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이유는 국외 제공 용역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업장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에 현장이 수없이 많아. 거기다 사업자 등록을 다 친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래야 그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인데 어쨌든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인 자판기 사업은 불가야. 나 이거 개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런 이유에서 불가야. 옛날에 간이가세자 있지. 간이가세자. 매출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간이가세자잖아. 그러면 이런 애들이 있었던 거야. 무인 자판기업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다 낸 거야. 그럼 다 간이가 되겠지. 전국에 몇백 개 하는데. 야,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얘네들은 추가 설치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은 이 규정이 굳이 필요하진 않아. 왜냐하면 간이가세 규정 자체를 보면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매출을 합쳐서 직전 연대 공급 대가를 합쳐서 8천만 원이 넘으면 간이가세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2개 사업장을 이렇게 내도 사업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8천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필요 없는 규정이에요. 근데 뭐 국가가 그럽니까? 한번 이제 먹을 게 생기면 웬만하면 그냥 내비두는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내비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세요. 무인 자판기는 법률적으로 사업자는 등록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야. 완성이라는 게 뭐냐는 거지. 완성이라는 게 거기 보면 포장만 하거나 충전만 하는 건 완성과 관련이 없다고 봐. 그래서 얘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업종이죠.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에서의 부동산은 재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매매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임대를 하지 않고 있는 거야. 컨셉이 개인은 업무 총괄 장소가 되고 비교해서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라니까 매출이 일어나는 장소가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부동산 소재지로 가는 겁니다. 자, 화살표 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지역권, 지상권만 대여하는 애들도 있다고. 아니면 국가 대행기관들이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등.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잖아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할 수 있어. 그래서 국가도 마찬가지고 정부 대행기관도 여러 군데 부동산 임대업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 다 낼 필요 없습니다. 한 군데에서 추가할 수 있어요. 개인은 기본적으로 그게 안 돼요. 개인은 그거 하고 싶으면 사업자 단위가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고. 무인 자판기 있죠. 그래서 업무 총괄 장소입니다. 무인 자판기는 사업자 등록을 따로 추가할 수가 없고 업무 총괄 장소입니다. 자판기 설치 장소가 아니라 사업장을 미설치했다. 아까 봤던 거예요. 결정 또는 경정할 당시에 사업자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더라. 신탁재산은 아까 수탁자가 수탁재산별로 하나하나의 사업장이 있는 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신탁재산별로 사업장을 보는 겁니다. 자, 밑에 특수한 경우 동그라미 1번 방금 전에 설명했어요. 국가는 무슨 업종을 하더라도 원칙은 면세지만 예외로 민간업자와의 경쟁이 있는 분야, 부동산 임대업 이런 것들 다 과세 사업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이때 사업장 다 관리하기 힘드니까 한 곳으로 합니다. 한 곳으로. 거기 보시면 거기 한 곳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업무 총괄 장소예요. 그러니까 부처별로 업무 총괄 장소가 있는 거지. 행안부면 행안부 소속, 문체부면 문체부 소속 다 소속이 있을 거고 동그라미 2번은 다단계 판매원 있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다단계 본사가 있고 밑에 판매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판매원들 각자 사업장을 어디로 둘지 이게 애매하다고. 예를 들어서 무슨 전기 방석을 가져왔어요. 아니면 뭐 전기 장판을 가져왔어요. 그 자기 집에다 보관한 애도 있고 어디 창고도 보관한 애들이 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다이아가 어디에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 보시면 그래서 다단계 판매 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분당 이런 데 많은 거야, 걔네들. 거기 전체 본사 소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은 사업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다 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국내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자,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이 각각 사업장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직매장은 별도의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거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진다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하치장은 단순히 보관만 하는 장소죠. 그래서 여기선 계약과 대가 이전 이런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뭐 하치장 설치 신고 정도 하면 되고, 임시사업장은 박람회 뭐 이런 거죠. 박람회. 얼마 전에 그 합격한 친구가 와가지고 뭐 얘기 밥 먹는데 여학생인데 선생님의 말 중에 가장 기억이 나는 게 이거라던데, 결혼 박람회는 절대 가면 안 된다. 그 말이 가장 기억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 친구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자기가 결혼했는데 결혼 박람회에서 사인을 해가지고 진짜 후회한다고 그러더라고. 맞는 말이죠. 어쨌든 근처도 가지 마세요. 거기가 임시사업장이에요. 결혼 박람회. 거기서 사인하고 매출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사업장이야. 원칙은. 그런데 잠깐 있잖아. 잠깐. 그러니까 기존 사업장에 포함하러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별도 사업자 등록 내에서 부가세 신고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시면 그래서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다만 여기 코엑스 같은데 부스 들어왔는데 삼성세무서에서 옳다코니 나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 막 사업자 부가세가 안 들어와. 그러면 괜히 조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열흘도 안 될 거면 신고 안 하고 그냥 넘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교는 거기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 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견본품만 전시할 목적으로 진열장을 갖춘 경우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견본만 가지고 있다. 그럼 사업장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 뭐 자동차에서 이렇게 견본만 이렇게 전시하는 데 있잖아요. 그 사업장이 아니, 물론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사업장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번부터 좀 쉬었다 할게요.